제가 모르는 분. 민니리님 옆에 처음 뵙는 분. 제가 관심 있어 해가지고 오늘 한번 들어보라고 했어요. 뭐에 관심인데요? 뭐 여러 가지 애나 이제 어디 살아요? 저희 청담입니다. 삼당동. 네. 또 행복의 지역에는 오랜만이다. 요즘 안 비던데. 아, 한중. 그래, 한중 오니까 왠지 허전하잖아. 또 처음 뵙는 분. 내 젊은한 분, 대학에 뭐 했어요? 화원 언니. 화원 언니, 이제 알겠다. 그 다음에, 김소희님, 벽에 붙은 분, 맞죠? 그 다음에 또 모르는 분. 그 오른쪽은 어제 학교에서 뵌 분이죠? 어제 아이가? 뭔 학교더라? 북대구 초등학교. 혹시 여기 오람단이라는 말 있어요? 오람. 없어? 덥다. 안 더워요? 네. 저만 더워요? 네. 왜 그렇지? 내 긴장하나? 뭐랬어요? 훈이 윤이마? 대명이 뭐랬어요? 훈이 윤이마 맞지? B형이에요? O형? 겁이 없네. 요즘 주변에 그런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몇 갱년기구나. 자, 다음 주 토요일 날, 문경 석탄박물관하고 철로 자전거 타러 간다고 했는데, 이상하다. 이 강의 듣는 분들 중에 가는 분이 거의 없네. 니는, 진짜 주관이 뚜렷한가 봐. 야, 옛날에 잠수해서 내 움직인다 하면 막 어떻게 현지 붙으려고 막 난리가 났는데 요즘은 뭐 어머니 좀 똑똑해서 그런가. 전에 말씀드렸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옛날에 담양을 갔는데 담양에 가면 뭐 죽공의 박물관 있고요. 메카세타 요즘 그 돈 받는다더라. 메카세타이어 길 있죠. 그 유명한 소세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끼고 또 담양에 가면 이제 아주 그 맛있는 맛집도 있고요. 그 지역의 특산물 뭐 대나무 죽순 이런 걸 사용하고 이래가지고 하는 맛있는 맛집도 있고 이래가지고 뭐 2박 3일 또는 뭐 3박 4일 이렇게 그 지역을 이제 여행하고 오잖아요. 아이 데리고. 그래서 잠수에 체험학습 게시판에 뭐 사진을 몇 장 곁들여서 후기를 남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좋은 걸 썼다고 돈 받고요. 또 많은 엄마들이 그걸 그대로 프린트해가지고 그대로 따라다니고 이랬다니까. 안 믿네. 그래, 뭐 안 믿으면 할 수 없고. 그 토요일 날 가는데 버스를 2대 45인승 버스 2대를 예약해놨어요. 그 자리가 남아. 혹시라도 일주일 사이에 마음이 또 변하시는 분은 연락해보세요. 모기님한테 연락하면, 아니면 코코님이 이거 체험학습 이 담당인데 연락하시고 오시면 돼요. 지금 버스 탄 사람이 한 70명 정도니까 45인승 90명이죠. 그리고 석탄박물관 바로 근처에 있는 가원역에서 철로자전거를 타는데, 가원역 철로자전거는 모두 22대가 있대. 그래서 우리가 11시에 다 예약해놨어요. 그래서 22대면 몇 명이 타지?
88명이 탈 수 있죠. 맞나? 88명이 탈 수 있어요. 철로 자전거는 빠듯하겠네. 그리고 혹시 이제 관심 있으신 분, 자가용으로 오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2시에 석탄박물관 도슨트 예약해놨어요. 그 박물관 쪽에서 나와서 설명하고 뭐 이런 그런 프로그램을 예약해뒀고, 물론 애들은 잘 안 듣지만 엄마들이 좀 들어두면 좋을, 좀 문화적으로 좀 살아야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아이디어를 급히 내가지고 공지해놨는데 뭔가 하면요, 제가 큰 결심을 하고 이제 죽기 전에 엄마 앞에 뭐 스터디 모임을 만들려고요. 제 학교 강의가 다음 주에 끝나거든요. 원래 50개 초등학교 가는데 마지막 강의가 이제 다음 주에, 이번 주 말고 다음 주에, 아니 다음 주구나. 11월 첫 주에 그 2학교 남았는데, 이 2학교 강의 끝나면 이제 11월 12월 그 화요일 수요일 오전에 시간이 나서 소위 엄마표 영어, 애 진짜 관심 있는 분들, 제가 원래 무료 강의를 하려고 이번 학기에 생각했는데, 이 강의가 내가 너무 소중해서, 의욕이 별로 안 나는데, 내가 돈 받고 하려고 생각하니까 갑자기 의욕이 확 생기네. 그래가지고, 딱 8회만, 11월, 12월 해가지고요, 매주 화요일마다, 맥시멈 8명을 내가 선발하기로 했어요. 지금 4명이 벌써 댓글 달았네. 신청했네. 돈 냈는지 모르겠네. 돈 내고 댓글 달라 했죠. 여기 뭐 빨간색에. 선착순으로.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잠슨 아이들 소문난 영어 공부법, 통합 로드맵 2013년에 나온 책이죠. 그게 가장 기본적인 텍스트예요. 그래서 그 책을 가지고 같이 읽으면서 이제 8회차로 나누어서, 그리고 책에 등장하는 이제 그 주요 교재들, 이런 것들 여기서 다 꺼내가지고 엄마들한테 직접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고, 이제 제 경우로는 남문시장 내거리에 프레벨 빌딩 1층에 큰 영어 서점 있죠. 거기 가도 엄마들이 책을 못 찾아. 어느 걸 사야 될지 몰라. 그런데 잠수는 오래 하신 분들은 뭐 아주 쉬운 일이지만, 처음 시작하는 엄마들 그런 것부터 이제 당황스럽고 이랬죠. 그래서 뭐 교재들이 많지만 주요 교재들은 직접 이제 꺼내서 보여드리고 또 어떻게 진행하는지 뭐 이런 거, 그리고 제가 잘 이렇게 생각이 안 나고 이래서 말 못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잠수의 책을 같이 읽어 나가면서 그렇게 하나하나 꼼꼼하게 점검하다 보면 제가 생각이 다 떠오르겠죠. 그래서 제가 죽기 전에 그거 다 전수하고 죽으려고. 그리고 또 우리 연구소에서 이제 잠수령 하는 아이들이 20명 정도 있는데, 우리 정희 친구님하고 모기님이 이렇게 돕고 있어요. 이제 한지 한 1년 정도 됐죠. 그래서 1년 정도 지났고 또 성실해온 아이들에게는 또 그 다음 프로세스가 필요하고 해서 어쩌면 이제 우리에게도 도움이 되고요. 저도 생각을 한번 정리해보고 이러는 이제 기회로 삼고, 그래서 제가 이거 너무 안 하고 이러면 저도 이제 점점 실증나고 막 이렇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어제 아랫밤에 내가 누워서 자다가 생각났어요. 이거 하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근데 이제 여전히 이제 어려운 점은 뭔가 하면, 주로 여기 오실 분들이 이제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신청하겠죠. 그런데 아직 이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뒤로 갈수록 막연해요. 저도 강의를 하려고 하면, 학교 가서도 이렇게 음악회관 강의를 하려고 하면 전부 초보들이니까, 물론 그 중에 몇 분은 이제 진행 중이고, 어제도 보니까 잠수님 하신다는 분 보고 이랬는데, 대부분의 분들은 이제 뭐 할까 말까 또는 관심 있거나 이런 분들이니까, 이 처음 시작 부분 왜 해야 되는지 더 이상으로 이야기하기가 어려워요. 더 이상으로 이야기하면 이제 이게 복잡해지고 이래서 엄마들이 말도 못 알아듣고 이러니까.
그래서 제가 소규모로 하는 거예요. 소규모로. 진짜 관심 있는 분들, 그러니까 돈을 내고, 소중한 돈을 내고 오는 이런 결심을 한 분들에 한해서 이제 모여서 지금 아예 직접 적용하진 못하지만 이 전체 프로세스를 한번 훑어보고 이해하고 그렇게 시작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강의 목표는 이거예요. 그래서 망설이는 분들은 겨울 방학 때 결심하고 이제 옛날에 그 미국 뉴욕에 무슨 한국인으로서는 거의 최초로 영어학과 교수 하셨던 그 미국 무슨 대학이더라? 하광호 선생이라고 있어요. 이분이 낸 책 중에 영어의 바다에 빠뜨려라 이런 책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이 영어를 언어로 생각하고 이제 학습 부담 없이 쉽게 영어의 바다에 이렇게 빠질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 싶었어요. 2013년에 나온 책 이 책이에요. 표지가 랜덤 하우스 코리아. 그 후로도 이제 2014년, 2015년 해마다 2014년에는 잠수의 초등 1, 2학년 공부법이라고 해서 1, 2학년 아이들이 국영수를 어떻게 공부할 것인지 이런 책. 또 2015년에는 3, 4학년 공부법이라고 해서 또 여전히 이제 국영수 세 과목을 중심으로 하는 책이 나와 있죠. 그런 책대로 이제 어떤 영역에서 디테일한 부분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그 잠수의 영어 프로세스를 잘 정리해서 소개한 책. 이 통합 로드맵 한 권이죠. 저기 우리 잠수 책 많은데 저기 보면 이제 옛날에 두 권으로 나눠져 나올 때 입문 로드맵하고 실천 로드맵 나눠져 나올 때 책들이죠. 이 파란색 책들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다 가지고 있어요. 목이님도 가지고 있고 정희 친구도 가지고 있고 저도 가지고 있고 하다 보면 이거 우린 다 잘라가지고 두껍잖아요. 부록도 있고 막 이래서 전부 잘라서 사용하죠. 분책해가지고. 자, 이제 4명 남았습니다. 어제 써올렸는데 벌써 네 분이. 저는 3명까지만 되면 이제 폐강하려고. 또 8명을 넘어가면 혹시 한 번 더 만들 수 있어요, 수요일에. 돈 아까우니까 조심해서 신청하시고. 결심을 뭐 벌써 8 됐다, 갑자기. 조금 전에 5이었는데. 내 댓글까지 5명이었는데 방금 8 됐다. 이어서 핸드폰 보고 막 신청한 거 아니야? 아니. 이씨. 어? 더 밑으로? 뭐 이카노? 더 나은 맘님하고 마루 맘님. 내가 댓글을 잘못 달았나? 네. 그것도 밑에 기네. 이게 아니고. 하나가 안 보이고 한 번 더 달았구나. 이런, 씨. 이제 짧아졌죠. 마루맘님은 더나마님 친구예요? 어디 있어요? 누가 마루맘님인데요? 어디 산다 했어요? 월스는 있구나. 조함 다녀, 애기가? 7살. 내 소신은 아닌데 7살이 잠수여행 하는데. 근데 다 하더라고. 내 소신을 내려놔야죠.
제 소신은 4학년쯤 하는 거예요. 엄마들 불안하니까 빨리 해야죠. 아니 보면요, 이 학습 부담 없는 애들이 잘해. 형보다는 동생이 곁다리로 DVD 보다가 영어가 막 입에서 막 흘러나오고 이러죠. 우리 연구소에서 뭐 7살짜리들 토요일마다 놀러 오는 애 있어. 지훈이라고. 걔 보니까 모의고해가 형은 고등학생인데 그냥 부담 없이 DVD를 맨날 놀러와서 보다 보니까 막 따라하더라고. 이래 쉬운 걸 그래 엄마들이 뭐 지랄하고 있다. 내가 울서초등학교 가서 작년인가 재작년에 이 음악표 영어공부법 이야기를 하고, 그때 뭐 울서초등학교 별나잖아요. 한 200명이 왔어 엄마들이. 끝나고 나오는데 복도에서 저끼리 모여가지고 뭐 내 듣는데 하는 이야기가 저거 아무나 하는 거 아이디어 이렇게 해서 말을 아무나 배우는 거 아니면 그럼 누가 배우노? 안 그래요? 이해가 안 돼. 또 열받으려고 하네. 자, 오늘 이거 2년 전에도 제가 지금 문 닫은 이제 어린이 서점이 있을 때 어린이 서점에서 제가 엄마들에게 한번 이체해가지고 나눈 적이 있는데 그때 어린이 서점 오신 분 여기 한 분도 없죠. 5년 전에 가끔 오신 분은 있지만 2년 전에 이 강의할 때 여기 오신 분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내가 다시 한 번 하려고. 그동안 물갈이가 돼가지고 아니 그래 아래 수요일날 북대구 초등학교 갔는데 니 안으로 들었나 안으로? 안으로 들어가고 일찍 오든지. 아니 어제 수요일날 북대구 초등학교 갔는데 맨 앞자리에 앉아있던 엄마가 막 뛰나오디만 하는 말이 자기가 10년 전에 호세어치에서 제 강의 듣고 우리 집 와서 떡볶이도 해 먹었다는 거야. 근데 놀래가지고요. 기억이 안 나 나는. 근데 10년 전에 어떤 엄마 이야기를 하더라고. 자기 그 엄마하고 지냈다 하면서 뭐 이름을 잘 생각 못했는데 보니까 우리 영어 선생님 정혜 친구님을 데리고 온 엄마가 있어. 누구지? 복디라는 엄마가 있어. 아주 친한 친구인데 그 복디라는 엄마의 큰언니가 12년 전에 제 강의 처음 들었거든요. 그리고 너무 강의를 좋아해가지고 엄마들 많이 오니까 자기는 키가 작거든. 그래가지고 탁자 위에 올라가서 막 내한테 손 들고 막 이랬어. 그리고 그때 강의 들은 엄마들 이제 끝나면 같이 점심도 먹고 식당에 가서 연구소 없을 때니까 우리 집에 놀러와서 우리 집에 있는 책들 다 뽑아가고 이랬어요. 어떤 엄마는 제가 읽은 육아서적 위에 10,000원을 딱 얹어놓고 그 육아서적 그냥 가져가고, 우리 명희가 저거 하던 수학 공부 노트 있죠. 그거 일주일만 보고 줄게 하면서 갖고 가고 다시는 안 갖고 오고. 그리고 진짜 우리 집에 있는 비디오 있잖아요. 서로 막 뽑아가려고 사가려고 그림책 뭐 모든 책들 다 반값에 그때 다 사가고요. 그 비디오 있잖아요. 비디오. 요즘은 DVD지만 옛날 비디오였는데 제가 망해가는 그 DVD 비디오 대여점에서 골라온 자막 있는 DVD 있잖아요. 비디오. 그런 것도 막 어떤 엄마한테 내가 이거 팔려고 하니까 다른 엄마가 삐지고 막 있잖아요. 자기한테는 안 판다고 난리가 나고 막 이런 적이 있거든요. 그때 우리 집 와서 떡볶이 해먹는가 봐. 근데 그 엄마가 애가 다 커서 큰 애가 21살, 22살이래. 근데 너뚱이가 생겼는데 그게 1학년이라 하네. 그래가지고 막 반갑다 하면서 막 그 옛날에 지나게 되던 그 엄마 연락처 막 묻고 막 이랬어. 신기한 일이에요. 아직 안 늦었어. 여기 대천성당에서는 셋째 나오면 돈 준다 하더라. 얼마 준다고? 500만원? 300만원. 이거 제가 어제 게을러서 새로 사진을 안 찍고요. 2년 전에 쓰던 그
사진을 그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화질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자, 이 책 유명하죠. 제가 학교 가서도 가끔씩 내가 울면서 소개하는 책인데, 고맙습니다 선생님 이라는 제목의 책이에요. 우리가 아이를 키우는데 아주 큰 교훈을 주고 시사를 영감을 주는 그런 책이기도 하고요. 지은 분은 패트리샤 폴라코. 이분은 주로 자기 경험, 이렇게 상상하거나 창의적인 그림책을 만드는 분이 아니고 주로 자기와 또는 자기 가족들의 실제 삶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가지고 그림책을 만드는 그런 감동적인 책을 많이 만드는 분이에요. 옛날에 이걸 제가 호세지에서 강의하면서 한번 소개했더니 어떤 엄마는 이 그림책을 읽고 너무 좋아가지고 이 패트리샤 폴라코가 지은 그림책을 다 사더라고. 한번 읽어볼게요. 바로 한번 읽어놔. 이것도 글밥 많은 책이고요. 내용 자체가 주인공이 고학년이 오래돼서 고학년용 그림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식구들이 다 보는 앞에서 꿀병을 들어 올리더니 꿀 한 국자를 퍼서 조그만 책 표지 위에다 조금씩 골고루 끼얹었습니다. 오늘은 이 조그만 소녀가 이제 막 7살이 되는 날입니다. 일어나라 얘야. 네 엄마 때도 네 삼촌 때도 네 오빠 때도 이렇게 했지. 이건 널 위한 거다.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다정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손녀에게 책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찍어 먹어보렴. 소녀는 손가락으로 꿀을 찍어서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맛이 어떠니? 소녀가 대답했습니다. 달콤해요. 식구들이 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맞다. 지식의 맛은 달콤하단다. 하지만 지식은 그 꿀을 만드는 벌과 같은 거야. 너도 이 책장을 넘기면서 지식을 쫓아가야 할 거야. 소녀는 이제 자기도 글을 읽을 때가 되었다는 걸 알게 되었지요. 이제 곧 글자를 깨치게 될 테니까요. 이 집의 막내딸 트리샤는 책을 사랑하는 분위기에서 자랐습니다. 학교 선생님은 엄마는 밤마다 트리샤에게 책을 읽어주었습니다. 빨강머리 오빠도 학교에서 책을 가져와서 동생하고 같이 보았어요. 트리샤가 할머니와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뵈러 시골집에 갈 때마다 두 분은 돌로 된 벽난로 옆에서 책을 읽어주었지요. 트리샤가 7살이 되어서 초등학교 부속 유치원에 다니게 되자 식구들은 트리샤도 글을 읽게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트리샤는 날마다 학교 도서실에서 책을 읽고 있는 1학년 언니 오빠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기 전에 트리샤의 반 친구들 몇몇이 글자를 읽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트리샤는 못 읽었죠. 트리샤는 유치원에 다니는 것이 좋았어요. 유치원에 가면 그림을 그릴 수 있으니까요. 친구들은 트리샤가 크레용으로 하는 마술을 구경하려고 트리샤 곁으로 몰려들었어요. 1학년이 되면 너도 글자를 읽을 수 있을 거야. 오빠는 이렇게 말했어요. 1학년이 되었어요. 트리샤는 반 친구들과 함께 둥글게 둘러앉았습니다. 친구들은 모두 1학년 1학기 읽기 책을 들고 제1과를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아이들이 모두 함께 소리 맞춰 책을 읽자 선생님은 빙그레 웃었습니다. 하지만 트리샤는 어른거리는 글자 모양을 보고만 있었습니다. 읽을 수 있는 글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트리샤가 낱말을 소리내어 읽으면 반 친구들이 웃었어요. 친구들이 물었어요. 트리샤 너 뭐 보고 있어? 트리샤는 책을 읽고 있는 거야 하고 대답했어요. 그러면 트리샤의 선생님은 다른 친구에게 책을 읽으라고 시켰습니다. 트리샤가 책을 읽을 차례가 되면 선생님은 늘 낱말을 한자 한자 다 읽어주어야만 했어요. 다른 아이들은 제1과 2과를 다 읽고 넘어가는데도 트리샤만 제1과를 붙들고 있었죠. 트리샤는 자기가 친구들과 다르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꼭 벙어리가 된 듯한 느낌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어린 트리샤에게는 배워야 할 낱말들이 점점 어렵게만 느껴졌어요. 그럴수록 트리샤는 그림 그리는 일에 열중했어요. 그림 그리기가 정말 좋았거든요.
아니면 멍하니 앉아서 공상을 했어요. 형편이 되면 할머니랑 산책을 하기도 했죠. 어느 여름날 트리샤는 할머니와 함께 시골집 뒤에 있는 조그만 숲으로 산책을 갔습니다. 땅거미가 지고 있었어요. 공기는 달콤하고 따뜻했어요. 풀숲에서는 개똥벌레들이 날아다녔어요. 숲을 걷다가 트리샤가 물었어요. 할머니도 내가 다른 애들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할머니가 대답했어요. 그럼 그렇고 말고 우리 모두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인생이 경이로운 거야. 저기 저 조그만 개똥벌레들 보이지? 저것들도 모두 다 다르단다. 할머니는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트리샤는 아무래도 자기가 똑똑하다고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갱년기라고 하니까 내가 벗을게요. 제 이 자켓을 인터넷 쇼핑몰을 샅샅이 뒤져가지고 샀거든요. 이리 배달해가지고 우리 집에 들고 갔더니 우리 와이프가 정말 잘 골랐다고 막 칭찬을 막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맨날 저것만 입고 다니려고. 아니 안감도 없고 별로 안 더운 옷 같은데 덥네. 할머니는 트리샤를 꼭 껴안았어요. 우리 손녀딸은 아주 똑똑하고 날렵하고 귀여운 애지. 할머니의 팔양도 있으니 아주 포근하게 느껴졌어요. 글을 못 읽는다 해서 고민할 게 뭐 있겠어요. 할머니는 별들이 하늘에 있는 구멍이라고 했어요. 별들은 다른 세상에서 온 거래요. 할머니도 언젠가는 다른 세상으로 갈 거랬어요. 그곳은 별빛이 시작되는 곳이래요. 어느 날 저녁 트리샤와 할머니는 불밭에 누워서 하늘에 떠있는 별을 세어보았어요. 할머니가 말했어요. 얘야, 우리 모두 언젠가는 저 세상으로 가야 한단다. 불포기를 꼭 붙들어야 해. 땅 위로 냉큼 들려 저 세상으로 올라가야 될지도 모르니까. 두 사람은 하하 웃으면서 불포기를 꼭 붙들었죠. 하지만 그 밤이 지나고 오래지 않아 할머니는 불밭을 떠나야 했습니다. 할머니가 다른 세상으로 별빛이 비치는 세상으로 떠난 거예요. 뒤에 트리샤의 할아버지도 불포기를 손에서 놓았습니다. 그 뒤로 트리샤는 학교 생활이 더욱더 힘들어졌습니다. 글을 읽는 건 정말 고문이었습니다. 슈엘린이 책을 읽거나 토미밥이 책을 읽을 때면 트리샤는 두 아이의 머리 꼭대기를 올려다보았어요. 두 친구의 머리에선 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기에 저렇게 술술 책을 잘 읽을 수 있는 걸까 하고요. 하지만 트리샤의 머리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수학은 읽기보다 더 끔찍했어요. 트리샤는 더하기를 한 번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먼저 더할 숫자들을 한 줄로 잘 배열하고 나서 더하세요. 트리샤도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숫자들이 기우땅하게 쌓인 벽돌 무더기처럼 보였습니다. 금방이라도 무너져 버릴 것 같았죠. 트리샤는 자신이 정말 벙어리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캘리포니아에 있는 학교로 정근을 가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거긴 시골집이 있는 미시간과는 아주 멀리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이제는 시골집에 가도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이 조그만 소녀는 이사를 가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새 학교에 가면 선생님과 아이들이 트리샤가 벙어리인지 모를 텐데도 말입니다. 트리샤는 엄마랑 오빠와 함께 이틀짜리 1949년식 플리머스 자동차를 타고 캘리포니아로 갔습니다. 꼬박 닷새가 걸렸습니다.
새 학교에서도 모두 다 똑같았습니다. 트리샤는 책을 읽으려고만 하면 언제나 말을 더듬었습니다. 통신의 발달. 트리샤는 마치 꼬마아이들처럼 책을 읽었어요. 선생님이 아이들과 함께 책을 읽고 나서 트리샤에게 질문을 하면 트리샤는 그때마다 틀린 대답을 했습니다. 야, 벙어리! 한 남자애가 운동장에서 트리샤를 소리쳐 불렀습니다. 너 정말 벙어리 아냐? 다른 아이들도 그 남자의 옆에서 서서 낄낄거렸습니다. 트리샤의 눈에서는 타는 듯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트리샤는 얼마나 돌아가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셨던 미시간의 시골집으로요. 트리샤는 이제 더욱더 학교 가기가 싫어졌습니다. 트리샤는 엄마한테 나 목 아파요, 나 배 아파요 하고 핑계를 댔습니다. 트리샤는 점점 더 공상에 빠져있는 시간이 많아졌고 점점 더 그림 그리기에만 열중했고 점점 더 학교 가기가 싫었고 끔찍했고 지긋했어요. 트리샤가 5학년 때였어요. 하루는 학교가 온통 술렁거렸습니다. 새 선생님이 오신 거예요. 키가 크고 멋진 남자 선생님이었어요. 모두가 선생님의 줄무늬 저고리와 매끈한 회색 바지를 좋아했습니다. 선생님이 옷을 아주 깔끔하게 차려입고 있었거든요. 늘 그렇듯이 선생님의 아청꾼들 스티비 조와 앨리스 마리, 데이비와 마이클 리는 모조리 선생님 주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하지만 폴커 선생님은 처음부터 누가 이쁜 짓을 하든 말든 아예 관심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누가 똑똑하건 누가 최고이건 상관하지 않는 듯 했습니다. 폴커 선생님은 트리샤가 그림을 그릴 때마다 항상 뒤에서 속삭였습니다. 대단한데? 아주 훌륭해. 넌 네 재능이 얼마나 뛰어난지 알고 있니? 선생님이 이런 말을 하자 트리샤를 놀리던 아이들조차 앉은 자리에서 몸을 돌려 트리샤가 그린 그림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여전히 트리샤가 엉뚱한 대답을 할 때마다 웃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트리샤가 자리에서 일어나 책을 읽어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트리샤가 가장 싫어하는 게 책 읽기인데 말입니다. 트리샤는 샬롯의 거미줄 한 페이지를 더듬더듬 읽어 내려갔습니다. 아이들이 소리내어 낄낄거리기 시작하자 1등 글자가 온통 흐릿해졌습니다. 바둑판 무늬 저고리에 나비 넥타이 차림을 한 폴커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그만! 여러분 모두가 다른 사람을 평가할 만큼 완벽해서 지금 트리샤를 흉보고 있는 겁니까? 그 이후로는 아무도 소리내어 크게 웃지 않았습니다. 아니, 놀리지 않았습니다. 에릭만 빼고요. 에릭은 2년 내내 트리샤의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에릭은 트리샤를 아주 싫어하는 것 같았어요. 트리샤는 그 까닭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에릭은 교실 문 옆에 서서 트리샤를 기다리고 서 있다가 트리샤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겼습니다. 운동장에서 트리샤를 기다리고 서 있다가는 얼굴을 바짝 들이대고 두꺼비라고 불렀습니다. 트리샤는 모퉁이만 보면 에릭이 기다리고 서 있을까봐 돌아가기가 두려웠습니다. 트리샤는 완전히 혼자가 된 듯 했습니다. 트리샤가 행복한 시간은 오로지 폴커 선생님 주변에 있을 때뿐이었습니다. 선생님은 트리샤에게 칠판을 지우게 했습니다. 그 일은 모범생만 하는 일인데도 말입니다. 선생님은 트리샤가 잘하는 일이 아니라도 하나라도 있으면 선생님은 트리샤가 잘하는 일이 하나라도 있으면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트리샤를 놀리는 아이는 그 누구라도 엄하고 싸늘한 눈길로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폴커 선생님이 트리샤에게 잘하면 할수록 에릭은 트리샤를 못살게 굴었습니다. 에릭은 다른 아이들에게 운동장이나 학교 식당, 심지어 화장실에서 트리샤를 기다리고 있다가 불쑥 나타나서 멍청이 혹은 못난이라고 부르게 시켰습니다. 트리샤는 아이들의 말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트리샤는 쉬는 시간이 시작되기 직전에 화장실에 가면 쉬는 시간 동안에는 계단 아래 빈 공간에 숨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트리샤는 그 컴컴한 공간이 정말 안전하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쉬는 시간에 에릭이 트리샤의 비밀 장소로 따라왔습니다. 에릭이 비웃었습니다. 너 두더지가 되었니? 에릭은 트리샤를 복도로 끌어내어 그 주위를 빙빙 돌며 춤을 추었습니다. 벙어리 장면이 동생 삼순이. 트리샤는 팔 속에 고개를 파묻고 몸을 공처럼 둥글게 웅크렸습니다. 갑자기 발소리가 났습니다. 폴커 선생님이었습니다. 선생님은 성큼성큼 뛰어와 에릭을 교무실로 데리고 갔습니다. 선생님은 다시 돌아와서 트리샤를 찾아냈습니다. 이제 다시는 에릭 때문에 괴로울 일은 없을 거다. 선생님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트리샤, 에릭이 뭘 가지고 놀리든 모르겠어요. 트리샤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트리샤가 보기에 폴커 선생님은 트리샤가 글을 읽을 수 있다고 믿는 게 틀림없었습니다. 트리샤는 옆자리에 앉은 친구가 읽은 걸 듣고 기억해두려고 했습니다. 아니면 폴커 선생님이 한 문장씩 읽어주기를 기다렸다가 똑같이 따라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잘했다 하고 말했습니다. 어느 날 폴커 선생님은 트리샤에게 학교 끝나면 남아서 칠판 닦는 걸 도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두 사람은 칠판을 닦으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생님은 음악도 틀어주고 조그만 샌드위치도 준비해왔습니다. 선생님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우리 게임하자. 내가 글자를 소리내어 읽을 테니까 넌 되도록 빨리 그 젖은 스펀지로 그 글자를 칠판에 쓰는 거야. 선생님이 소리쳤습니다. 기억. 트리샤는 젖은 스펀지로 기억이라고 썼습니다. 선생님이 소리쳤습니다. 8. 트리샤는 젖은 스펀지로 8이라고 썼습니다. 선생님이 소리쳤습니다. 14, 3, 디귿, 피읍, 키읔. 선생님은 여러가지 숫자와 글자를 큰 소리로 불러댔습니다. 그리고 나서 트리샤의 등 뒤로 다가왔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칠판을 바라보았습니다. 칠판은 온통 물에 젖어 엉망이었습니다. 트리샤는 칠판에 어떤 숫자도 어떤 글자도 제대로 써있지 않은 것을 알았습니다. 트리샤는 스펀지를 내던지고 달아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폴커 선생님은 트리샤의 팔을 붙들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가엾은 트리샤, 네가 벙어리라고 생각하는구나. 그렇지? 네가 이렇게 그렇게 쓸쓸해하고 두려워하다니 내 마음이 참 아프구나. 트리샤는 흐느껴 울었습니다. 하지만 트리샤, 넌 이걸 모르고 있구나. 너는 숫자나 글자를 다른 사람하고는 다르게 보고 있어. 너는 이때까지 학교를 쭉 다니면서 그 많고 많은 좋은 선생님을 놀렸구나. 선생님은 트리샤를 보고 씩 웃었습니다. 그건 영리하고 똑똑하고 그런 용기 있는 아이만이 할 수 있는 일이란다. 그리고 나서 선생님은 일어나 칠판을 마저 닦았습니다. 트리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어. 넌 읽을 수 있어. 틀림없어. 이제 트리샤는 날마다 수업이 끝나면 폴커 선생님과 독서지도 담당 선생님인 블레시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두 선생님은 트리샤가 이해하지 못할 많은 일을 했습니다. 처음에 트리샤는 모래 위에 원을 몇 개 그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칠판에다 스펀지로 커다란 원을 그렸습니다. 오른쪽에서 시작해서 왼쪽으로, 왼쪽에서 시작해서 오른쪽으로. 어떤 날은 스크린 위에 글자를 비춰주었습니다. 트리샤는 그 글자를 큰 소리로 따라 읽었습니다. 또 어떤 날은 나무 블록으로 낱말을 만들었습니다. 글자들, 낱말들. 글자와 낱말을 항상 큰 소리로 읽었습니다. 멋진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낱말을 읽게 되었어도 한 문장 전체를 읽지는 못했습니다. 트리샤는 여전히 자기가 바보 같았습니다. 어느 봄날 읽기 공부를 시작한 지 서너 달이 되었을까? 폴커 선생님이 트리샤 앞에 책을 한 권 내밀었습니다.
트리샤가 처음 보는 책이었습니다. 선생님은 그 책 어느 페이지 중간쯤에 있는 한 문단을 가리켰습니다. 전에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거의 마법처럼 머릿속으로 빛이 쏟아져 들어오는 것처럼 낱말과 문장들이 그 페이지에서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은 삶이며 삶은 가슴 속에 깃들어 천천히 트리샤는 한 문장을 다 읽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문장을 읽고 또 한 문장을 읽었습니다. 마침내 한 문단을 다 읽었습니다. 트리샤는 그 글이 무슨 뜻인지 또 모두 이해했습니다. 트리샤는 폴커 선생님과 블레시 선생님이 눈물이 그렁해진 것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트리샤는 숨도 안 쉬고 집으로 뛰어왔습니다. 집 앞 계단에 올라서자마자 현관문을 활짝 열어젖히고는 거실을 지나 부엌으로 뛰어갔습니다. 찬장으로 기어가서 꿀뱀을 끌어내렸습니다. 그리고 거실로 가서 선반에서 책을 찾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몇 년 전 보여주었던 바로 그 책 말입니다. 트리샤는 꿀을 한 숟가락 떠서 책 표지에 끼워묻고 그 달콤함을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속삭였습니다. 꿀은 달콤해. 지식의 맛도 달콤해. 하지만 지식은 그 꿀을 만드는 벌과 같은 거야. 이 책장을 넘기면서 쫓아가야 얻을 수 있는 거야. 트리샤는 책도 들고 꿀도 들고 그 모든 것을 들어 가슴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뺨 위로 눈물이 흐르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슬픔의 눈물은 아니었습니다. 트리샤는 행복했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이 조그만 소녀에게 그 해의 남은 나날은 모험과 발견의 시간이었습니다. 트리샤는 학교로 사랑한 법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 조그만 소녀가 바로 나, 패트리샤 폴라코이기 때문에 다 알 수 있습니다. 나는 30년 뒤에 폴커 선생님을 어느 결혼식장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나는 선생님에게 다가가서 내 소개를 했습니다. 처음에 선생님은 나를 잘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누구며 선생님이 몇 년 전에 어떻게 내 인생을 바꾸어 주셨는지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은 나를 껴안고 무슨 일을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내 대답은 이랬죠. 그러니까 뭐냐면요, 폴커 선생님, 저는 어린이 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폴커 선생님, 고맙습니다. 저 혼자 감동받아 울고 있죠, 지금. 늘 이런 식이라 가지고. 저는 이 책을 우리 연구소에 오는 아이 중에 7살짜리 꼬마가 있어요. 7살이니까 뭐 아무 수업도 안 하고 그냥 언니 따라 놀러 오고 있는데, 얘는요, 바로 한샘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에 다니거든요. 근데 얘가 연구소에 너무 놀러 오고 싶은 거라. 근데 유치원 안 갈 수는 없잖아요. 그 유치원 마치고 바로 여기 오고 싶어. 그런데 유치원 한심천 여기서 횡단보도 건너야 되잖아요. 유치원에서는 절대로 그냥 안 보내거든. 위험하기 때문에. 이 아이는 근데 그래가지고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한 게 미술학원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술학원 선생님이 유치원에 가서 애를 데리고 요 건물 바로 옆에 있는 미술학원에 갔다가 끝나면 이제 우리 연구소에 보내는 거야. 그럼 미술학원 끝나고 오면 4시 반 5시 되거든요. 근데 얘가 연구소 너무 오고 싶으니까 미술학원 끊어달라고 엄마를 계속 쫓는 거야. 근데 이제 미술학원 끊으면 올 수가 없죠. 횡단보도를 못 끊으니까 미술학원에서 안 보내죠. 그래가 애가 머리를 굴려가지고 미술학원 시간을 당겨달라고 한 거야. 그래가 3시에 유치원 끝나자마자 미술학원 갔다가 우리 연구소 오는 애가 있어요. 예원이라고. 7살짜리 꼬마들 우리 여기 많이 놀러 오고 하는데
그 중에서 한글을 제일 어려워해요. 한글을 잘 몰라, 아직. 엄마도 걱정하고 있고. 얘 보니까, 트리시아 보니까, 트리시아 어린이집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가 제가 오늘 아이디어를 냈잖아요. 예원이 엄마 보고 인터넷으로 좌석 한글 자석 붙이는 거 있잖아요. 우리 칠판이 자석이 되거든. 그래서 한글 자모가 있는 그거 알파벳을 사라고 했어. 그래가지고 사가지고 지금 제 방에 갖다 놨어요. 그 시간 틈만 나면 저녁에 이제 여유가 있을 때 이 7살짜리 꼬마하고 이제 자석으로 한글 만들기 놀이를 지금 하고 있거든. 그림책 하나 주면서 뭐 했지? 도깨비를 빨아버린 우리 엄마 하면서 제가 그림책 제목을 하나 이야기하면 얘가 자석으로 칠판에다 붙이는 거야. 붙이면 이제 내가 100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글 잘하는 또 지안이라는 애가 있는데 얘 둘이 덤벼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생각도 나고 그 남자애들이 또 있어요. 6살짜리가 토요일마다 놀러오는 둘이 있는데 얘들하고도 이제 이 놀이를 하게 됐죠. 그래서 지금 곧 남자 대 여자 붙이려고 시합하려고 지금 남자애들 여자애들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하여튼 이 그림책 보면 너무 할 말이 많고 막 겹쳐지는 장면도 많고 막 이렇거든요. 근데 제일 감동적인 건 이 트리시아에게 여러 가지 부족한 점들이 많았죠. 수학도 잘 못하고요. 글도 잘 모르고요. 그런데 얘가 잘할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그림 그리기를 이제 겨우 잘하는 거죠. 근데 신기하게도 얘가 5학년 때 이 폴크라는 선생님을 만나게 되면서 인생이 달라지잖아요. 참 희한한 분인데 폴크 선생님은 그 아이에게는 여러 가지 단점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신기하게도 얘가 잘하는 점에 주목하는 거라. 그래가지고 너는 그림을 참 잘 그리는구나 대단하다 이렇게 격려하는 바람에 나중에 이 마지막 페이지가 반전이죠. 반전. 아주 겸손하게 써놨지만 그렇게 글씨도 모르고 이러던 패트리시아 폴라코가 이 세계적인 그림책 작가가 된 거예요. 그리고 30년 후에 이 선생님을 다시 만난다 하잖아요. 얼마나 그 선생님이 고마웠겠어요. 저는 꼭 이 트리시아 패트리카 폴라코를 보면 제 인생도 생각이 나고요. 여러 번 여러분들이 말씀드렸지만 제가 많은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고 잘못하고 절망적인 인생을 살았는데 꼭 나는 이제 이 폴크 선생님 같은 분을 만나가지고 내게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단점들을 주목하지 않고 내 한 사람이라는 한 가능성에 주목해서 네가 어쩔 수 없어 그렇게 살았구나 이렇게 나를 격려하신 분을 만났죠. 그래서 제 인생이 달라졌잖아요. 우리가 아이를 키우면서 이게 아주 중요한 것 같거든요. 뭐 다 아는 이야기죠 사실은. 근데 막상 내 앞에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야 돼. 그래야 내가 그걸 모델링 하는 거죠. 교육학에서 가장 효과적인 교육 방법은 모델링이래요. 본을 보이는 거죠. 본을. 그 책을 읽고 하잖아요. 우리 좋은 책 보면 교과서 보면 다 이런 말 나와요. 근데 이상하게 아예 하는 행동을 지적하지 말고 아예 정서에 주목하라 뭐 이런 말 상식이죠. 이제 엄마들 하도 교과서 좀 많이 읽고 요즘 심리학 책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근데 내가 마음으로 그렇게 하고 싶어도 내 앞에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나도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곧 밥 모임 가가지고 또 뭐 동네 엄마도 엮이고 뭐 또 동네 언니들 만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래요? 그렇게 따라가게 되죠. 그래서 말보다 쉽지 않거든요. 근데 저는 신기하게도 그렇게 사는 분을 만났어요. 자기가 하는 말과 자기가 사는 삶이 일치하는 사람, 제 스승이죠. 그러니까 너무 쉬운 거라 제가 그렇게 되는 것이. 저는 B형이라서요. 노력을 잘 못해요. 실증 금방 내고요. 근데 신기하게도 내가 20몇 년 동안 한 번도 실증을 낸 적 없이 이렇게 이 길을 이렇게 따라왔거든요. 그리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수많은 감동적인 사건들을 경험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렇죠. 우리 아이들도 보면 너무 신기하고요.
제가 제일 문제라고 말씀드렸죠. 연구소에서 함께 살아보니까. 포크 선생님도 이제 그 에릭이라는 애를 막 혼내고 이러잖아요. 저도 이제 아이들을 혼낼 때는 어떨 때인가 하면 함께 사는 것을 불편하게 할 때. 함께 살아야 되는데 친구를 비난하고 못한다고 막 이렇게 하면 제가 책보 수업 같이 하죠. 가끔씩 이렇게 뭐 퀴즈 대회도 해보고 이렇게 하면 애들이 아직 어리니까 이제 제가 잘하면 잘난 척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리고 못하는 애들 비난하고 같은 팀이 돼서 다 하죠. 니 때문에 진다 해서고 이럴 때 제가 이제 애들을 이제 유일하게 제지하는데, 왜냐면 함께 살려고 하면 친구들 비난하거나 뭐 싸우거나 뭐 속이거나 훔치거나 이래서는 안 되죠. 그냥 일반적인 상식으로 그건 나쁜 짓이니까 하지 마라 하면요, 이거 영향력이 없어요. 왜 그런지 하여튼 납득하기 어렵죠. 우리가 한 사회 안에서 함께 살아야 하기 때문에, 가족 같으면 그럴 수 없잖아요. 가족끼리 서로 돈을 훔치고 뭐 이래가지고는 안 되니까. 우리 연구소에서 아이들과 늘 이렇게 지내야 하니까, 함께 살려고 하니까 이런저런 일들이 이제 하면 안 되는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근데 아이들이 너무 어려가지고, 어제도 제가 2학년다고 책보 수업하다 뚜껑이 열려가지고, 아무리 저는 엄마들 다 아시겠지만, 저는 바로 애들한테 욕도 하고 막 발로 차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그래도 안 돼. 애들이 귀신같이 알아요. 저한테는 독이 없다는 걸 아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깔락깔락거리면서 이 한계 수위를 왔다 해갔다 해. 내가 아무리 뚜껑 열린 연기를 해도 안 되는 거라. 그래가지고 이놈들 둘이 자랑스러워하는 태권도 띠 있잖아요. 품띠하고 그 문제를 뺏어가지고 내가 압수하고, 그래도 안 돼. 마지막으로 내가 안 되겠다, 너는 집에 가라 하면서. 집에 못 간대, 멀어서. 하나는 월서 다니고 하나는 오람 다녀. 여기서 버스를 한 3정류장 가야 되죠. 그래서 내 이놈도 데리고 차로 갔어요. 주차장 따라와 하면서. 내가 너 집에 데려다 줄게 하면서. 데려다 주는데 내일부터는 다시 오지 마라 하면서. 얘들이 그것도 귀신같이 하는데 차는 절대 안 타는 거라. 나는 차 타고 지금 타라고, 뒷자리 타라고 하는데 절대 안 타. 둘이서 수근수근 하면서 우린 저 차 타면서 절대 안 돼. 그래서 이제 저 차 타는 순간 우리는 엄마한테 죽었어. 하면서. 애들이 이걸 알더라니까. 그러니까 주차장에서 끝까지 안 타고 버티대. 할 수 없이 내가 다시 데리고 올라왔죠. 그래가지고 한 30분 또 수업하고. 아이고. 우리 아이들을 볼 때, 저는 이번에 참 맞다. 일요일날 교회 가서 이제, 저는 우리 또래 모임이 있거든요. 목사님 말씀 듣고 나면 점심 먹고 나서 또래들 모여서 우리가 목사님한테 들은 말을 가지고 복습하는, 서로 나누는 시간이 있어요. 제보다 5살 많은 누나가 있어. 제가 가장 존경하는, 좋아하는 아주 생명이 풍성한 누나인데, 이 누나는 진짜 우리 교회 전설적인 분이에요. 지금 어떤 초등학교 상담 자원봉사자 하는 분이야. 어느 정도 가면, 옛날 교육청에서 상담 자원봉사하면서 돈 몇 푼 조금 교사가 아니고, 그걸 이제 큰 학교에서 했는데, 이 누나를 만나는 아이들마다 그 학교 가면 전부 ADHD 이런 애들 있잖아요, 학교마다. 근데 신기하게 이 누나를 만나는 애들마다 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근데 이제 교육청에서 큰 학교에는 상담 자원봉사자가 필요 없다고 작은 학교로 가라 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원래 큰 학교를 그만두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작은 학교를 찾아서 면접을 보게 됐어요. 저 삼덕동에 가면 무슨 덕 초등학교인데, 하여튼 내가 처음 듣는 이상한 학교가 있어요. 동덕 초등학교인가? 그게 아주 규모가 작대. 시내니까 교장선생님 면접을 보는데, 정규 교사도 아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습게 교장선생님이 이제 이 상담자원봉사 선생님을 뽑는데 면접을 봤어요. 면접 본 데서 교장선생님이 문제를 이렇게 냈어. 만약 당신에게 ADHD 어린이가 온다면 당신은 이 아이를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이렇게 5분 동안 말해보래. 근데 이놈은 5분 동안 말했는데 바로 합격했잖아요. 이놈은 자기 남편이 정말 치유할 수 없는 정신병을 앓고 있어요. 뭐랄게 해야 되나? 하여튼 근데 이 피해망상 에다가 조현병 이런 걸 앓고 있는 남편이 있는데, 이 남편을 평생을 자기 자식처럼 여기면서 케어해가지고 정말 기적적으로 함께 이렇게
그 자기 인생을 살아낸 그런 누나인데, 그 동덕청 면접 보러 가서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바로 단숨에 합격했잖아. 근데 이번 2학기에 그 교장선생님이 딴 학교로 발령을 갔네? 그러고 나서 이 누나 혼자 그 학교에 출근하게 됐어요. 이 누나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죠. 그 나이 든 할머니가 상담 자원봉사자로 오니까 그 정규 교사들이나 교감, 교장이 대부분 무시하는 거예요. 내보다 5살 많으니까 지금 60대는. 근데 그 원래 면접을 봤던 그 교장 선생님이 있잖아요. 다른 학교 가가지고 이 누나한테 상담 프로젝트를 맡긴 거야. 10시간짜리 60만 원 준다 하는가? 그만큼 5분 동안 인터뷰를 통해서 이 누나에 대해서 신뢰를 한 거죠. 이 교장 선생님 다른 학교에 가서 이 누나한테 그 상담 수업을 이제 부탁하는데, 이 교장 선생님이 지혜롭게도 학교 공식 채널을 통해서 교감 선생님한테 해가지고 교감 선생님을 통해서 이 누나한테 부탁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학교 인식이 확 달라졌어. 교감 선생님 갑자기 저 할머니한테 어떤 학교 교장 선생님이 10시간짜리 수업을 의뢰하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죠. 제가 이번에 이 누나한테 들었잖아요. 옛날에도 우리 목사한테 가끔 듣긴 했는데, 일본에 가면 기적의 사과라고 있대. 들어봤어요? 응? 못 들어봤어. 일본에 가면 기적의 사과가 있어. 책도 있죠, 책. 내가 이거 샀잖아, 그래가. 이번 일요일에 듣고. 이게 뭔가 하면요, 농약이나 비료 이런 걸 하나도 안 치고 사과를 재배했는데 사과가 썩질 않는 거야. 이걸 일본의 도쿄에 있는 유명한 레스토랑 사장이 발견했어요. 사장이 사과 수프를 이 레스토랑의 대표 음식으로 만드는 분인데, 여러 이제 과수원에서 사과를 공급받았겠죠. 반으로 잘랐는데 얼마 지나니까 다 썩는데 이 과수원의 사과만 안 썩는 거라. 그래가지고 이 레스토랑 주인이 소문을 내가지고 NHK 방송에 이 아저씨가 출연하겠죠. 그러니까 난리가 났어요. 사과가 안 썩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신기하대. 사과 농사를 짓는데, 모든 농사가 그렇지만 대부분 벌레 생기고 병충해 생기고 이러니까 농약 치고 이러죠. 거름 주고 비료 주고 이러죠. 근데 이분은 이제, 남들 다 그렇게 하는 농약 이걸 못 치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 와이프가 농약 알레르기가 있어요. 그 농약 안 치고 사과를 키워야 돼. 그래가지고 이제 소위 말하는 유기농 사과 재배를 시작했어요. 근데 8년 동안 했는데 계속 실패한 거야. 그래가지고 전 재산 다 떨어먹고요. 사과는 하나도 안 열리고, 벌레를 엄청나게 농약을 안 치니까 벌레가 완전히 너무 많아가지고 이웃 사과밭까지 가고 그래가 동네로부터도 욕먹고 이랬어요. 그 아저씨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하루는 자살하러 밧줄을 들고 산에 올라간 거라. 근데 산에 올라갔다가 우연하게 나무에다 밧줄 걸어가 이제 죽으려고 묶어가지고 밧줄을 던졌는데 잘못 던져서 딴 데로 날아갔어요. 그래 밧줄 찾으러 가다가 산 속에서 도토리 나무를 발견한 거예요. 근데 산 속에서 아무도 돌보지 않고 농약도 안 치는데 도토리가 무성하게 열려있는 거야. 잎사귀도 많고. 이 아저씨가 자살을 하다 갑자기 거기서 힌트를 얻은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가 무농약으로 사과를 키운다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딱 하나 한 게 있어요. 인공을 가미했는데 그게 뭔가 하면 과수원에 풀을 뺀 거예요. 왜 보통 과수원은 풀 빼야 되잖아. 영양분을 풀이 뺏어가면 사과에 안 뺏어가니까 이게 상식이었어. 근데 그 산속에 자살을 갔던 그 산속에 도토리 나무를 보니까 아무도 손을 안 대니까 풀도 무성하게 자라있는데 도토리 나무가 아주 윤기나게 이렇게 열매가 가득 맺혀있고 잎도 무성하고. 그때 이 할아버지가 8년 만에 이 농부가 거기서 영감을 얻은 거야.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부터 자기 그 과수원에 풀 베는 일을 멈추고요. 원래대로 다 복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다르다. 땅이 풀이 자라고 이러면요, 풀이 뿌리를 내고 이래가지고 땅이 훨씬 부드럽대요. 뿌리가 깊어지고. 근데 풀을 베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죠? 땅이 좀 이렇게 다르대, 하여튼.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도 이 소식을 듣고 많은 전문가가 농부들이 여기 일본에 가서 직접 제가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창사 특집으로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과수원을 완전히 자연 상태로 되돌린 거예요. 자연 상태로 되돌리고 가만히 두니까 시간이 흐르면서 나무의 생명력이 병충해나 벌레를 다 이기고
결국은 정말 탐스러운 사과가 열린 거예요. 그리고 이 사과는 썩지 않아. 다른 사과는 다 썩어요. 이 농약 치고 뭐 이렇게 하면 비료주고 거름주고 하면 훨씬 더 큰 사과가 열리긴 한데 빛깔 좋고 근데 썩는데 근데 이 사과는 썩지는 않고 시들기는 한데 사과를 딱 따놓고 계속 2년이 지나면요 쪼그러들지 수분이 증발해가지고 근데 딱 잘라보면 썩은 게 아니라 시든 거예요. 수분만 증발하고 가지도 그렇고 오이도 그렇고 그리고 2년이 지났는데도 향기가 난대요. 내가 이 감동을 전달을 못하겠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가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도 가장 좋은 방법은요. 손대지 않는 거라. 이 엄마한테 이 어려운 일을 내가 말하려고 해요. 아니, 이 기무라, 그렇더라. 하여튼 그렇다 치고, 이 농부가 8년 동안 실패하고 9년째 되는 해부터 역전이 일어나가지고, 지금은 세계가 알아주는 기적 같은 농부가 됐죠. 그래서 기적의 사과라고 부르는데, 한국에서 전부 가서 막 견학하고 배우고, 실제로 막 우리나라 그런 과학자들이 가가지고, 보통 바로 옆에 있는 땅과 이 과수원의 땅의 흙을 파와가지고 이렇게 조사도 해보고 하니까, 이 사과밭에서는 손을 안 대고 잡초들이 막 뿌리를 내리고 부정적인 것들이 뿌리를 내리고 이러니까 흙이 훨씬 깊어지고 뿌리가 흙을 그죠? 깊이 갈아엎는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진짜 신기하다. 내가 뭐 자세하게 이야기를 못하겠네. 우리 아이들에게 여러분들이 손대고 싶은 부정적인 것들이 많이 있죠. 근데 뭐라 했어요 제가? 왜 성경의 비유를 들어가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왜 너네 밀을 심었는데 다음날 가보니까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다. 그래서 종들이 놀래가지고 주인한테 와서 이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우리말로 하면 너네 뭐를 심었는데 피가 함께 자라는 것 같은 거죠. 그걸 뽑아버릴까요? 하니까 이 재혼 주인이 농부가 종들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가라지를 뽑으려고 하다가 밀까지 다칠까 걱정된다. 그냥 두라는 거야. 나중에 이 밀의 생명이 자라면 가라지는 점점 죽거나 열매를 맺는 걸 보면 구분되니까 그때 뽑아도 되니까 이런 이야기 제가 여러분들한테 많이 했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제가 또 우리 목사님한테 들은 말 중에 하나가요. 사람의 뱃속에 똥이 있죠. 똥은 가장 부정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의 인체 속에 똥이 없으면 안 된대. 똥이 없는 순간 장협착이 일어나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장끼리 붙어가지고 사람 죽는데 나 깜짝 놀랐어요. 심지어 우리 몸에 때도 필요하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목욕할 때 절대로 때 안 밀잖아요. 여자들 막 벌겋게 얼굴에 막 목욕탕 가가 막 이태리 때밀이 저거를 막 벌겋해가 나는 지금 목욕탕 다녀옵니다 하는 표시 다 내고 돌아다니죠. 근데 진짜 아는 사람들은요 그냥 가볍게 샤워를 하지 때를 안 민대. 그러니까 부정적인 것도 생명의 일부라는 뜻이에요. 그 부정적인 것을 제거하는 것은 생명을 다치게 하는 거죠. 똥은 부정적인 것이지만 우리 안에서 똥이 없으면 장협착, 장폐색이 일어나서 목숨이 위태로워진다는 거야. 이 기적의 사과를 이제 생산해낸 이분도 보니까 그렇더라고. 벌레라든지 병충해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다 자연의 일부라는 거나. 그런데 우리가 인위적인 생각으로 여기다 비료를 주고 농약을 주고 뭐 어떻게 영향을 미쳐서 자꾸 개선하는 시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겉모양은 커지는데 썩는 거라. 따서 오래 두면 썩어요. 우리도 이런 경우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겉모양은 뭐 영어 단어도 잘 외우고 있잖아요. 뭐 척척척 잘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나중에 어떤 지점이 딱 되면 사춘기가 오거나 이러면 그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엄마도 이걸 이제 경계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한 번도 내가 제 스승으로부터 제가 교정받은 적이 없다 했죠. 그러니까 난 이 기적의 사과 만든 이 농부 보니까 꼭 제 스승하고 오버랩돼요. 나는 한 번도 23년 동안 그 절망적인 젊은 청년이 지금까지 이렇게 갱년기가 올 때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내가 교정받은 적이 없거든요. 지금 생각하니까 진짜 기적의 사과야, 기적의 사과. 여러분들은 지금 다른 걸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기적의 사과예요, 사과. 썩지 않는, 늘 생명이 살아있는, 한 번도 교정한 적이 없고,
그죠? 제 안에 있는 가장 큰 장점을 살려낸 분이니까. 제가 한 번은 30대에 진짜 우리 목사님 찾아가가지고 내가 물었어요. 제 인생이 가장 절망적일 때 이제 저를 살려낸 분이기 때문에, 제 멋대로 사는 것보다는 제가 늘 이렇게 제 스승하고 상의해서 살고 싶어서 가서 한 번 물었다니까? 제가 그때 30대니까 젊은 남자였잖아요. 목사님, 제가 이제부터 돈을 좀 열심히 벌면서 성실하게 살고 싶은데, 제가 뭘 해서 돈을 벌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다니까. 그때 나는 한참 잠순에서 잘 나갈 때였거든? 우리 애 중학교 한 2학년? 쯤 되니까 1학년? 잠순에서 열심히 글 쓰고 해가지고 제가 글 쓰면 조회수 4천에 5천에 넘어가고요. 막 폭발적이었다니까? 아직 모르지. 아래 캤잖아. 거북이님 큰 언니가. 거북이님 오늘 왔어? 네. 어딨어? 저 증인도 있어. 근데 거짓말도 못해. 조인성 같은 연예인 보는 느낌을 캤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때 애 키우면서 잠수는 열심히 하고 이랬으니까, 그때 내가 딱 드는 생각이 성실하게 살고 싶어서 그때, 그죠? 내가 이제 아이들 키우는 일, 이런 거 있잖아. 교육과 관련된 일을 하면 내가 좀 잘할 것 같았어. 그래서 목사님한테 가서 물었다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뭐라 한 줄 알아요? 지금도 생생하게 어느 날 토요일 저녁이었어요. 그때 우리 목사님 지금보다는 건강이 좋아하게, 지금 80 넘어서 이제 우리가 놀러도 잘 못 가지만, 그때는 항상 주말 저녁이 되면 30-40명씩 놀러 와서 거기서 놀고, 뭐, 간증하고, 막, 농담하고, 뭐, 이렇게 살았거든요. 그날도 제가 우리 와이프하고 목사님 집에 갔는데, 그 거실에 30-40명이 앉아있었어요. 그, 어떤 누나가 내보고, 상준, 니 한번, 뭐, 말해봐라 해가지고 말하면서 내가 목사님한테 그렇게 물었거든요. 그랬더니 이 영감이 갑자기 자리를 벌떡 일어나면서 고함을 팍 지르는 거야. 뭐라 한 줄 알아요? 돈 벌 사람 따로 있어, 이렇게 하더라고. 내보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얼핏 들으면 몹시 기분 나빠. 니는 돈만 가지면 하우스 갈 거잖아. 이런 말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돈 벌 사람 따로 있어, 이렇게 하더라고. 내가 돈을 열심히 벌겠습니다. 목사님이 현실적인 형제들 좋아하시니까 저도 현실적으로 돈을 벌어서 와이프도 돕고 교회 헌금도 하고 이렇게 살고 싶어서 내가 앞으로 돈을 벌려고 하는데 뭘 했으면 좋겠습니까? 뭐 저는 자녀교육 이런 건 좀 할 수 있겠는데 이렇게 하니까 목사님 벌떡 하더라고. 벌떡 일어나서 고함 지르면서 돈 벌 사람 따로 있어. 그리고 덧붙인 말씀이 난 몰라가지고 그게 무슨 말인고 하면서 벌 쪄가지고 있으니까 니는 형도 있고 자매도 돈을 벌지 않냐. 우리 와이프 학교에서 운영하는 거 다 아시죠? 우리 형은 큰 병원 운영하는 거 다 아시죠? 그러니까 형도 있고 와이프도 돈을 버는데 네가 뭐 먹고 살 일이 걱정이냐. 니는 캠퍼스로 나가서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하더라고.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날 그렇게 하고 나서 내가 무슨 말인가 하고 나도 그걸 벙쪘어요. 근데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네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은 말을 통해서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우리 목사님 마음은 너는 돈 벌 재미가 아니다 이 말이죠. 실제로 저는 돈 버는 거 잘 못하거든요. 남의 누구에게서 돈 받는 거 이게 막 낯가지러워서 못해. 그렇게 살아고 운동권에 오래 있었죠. 이상하더라고. 근데 제가 가진 가장 큰 장점이 말 잘하는 거거든. 옛날에 어릴 때요, 초등학교 때 우리 형이 맨날 저보고 뭐라 했냐, 니는 조디만 살았다 이렇게 했어요. 우리 형 컨디션 좋을 때는 그래, 니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금융고시 해가지고 대학 가거든, 니는 법대 가가지고 고시해가지고 니는 정치해라 했어요. 저보고. 자기는 의대 가서 의사가 되겠다고. 막내는 저 어릴 때부터 막 매점 점원으로 일하고 이러니까 저건 장사를 시켜서 사업가가 되자 이래. 그 둘이 돈 벌고 저를 지원해 줄 테니까 니는 정치를 해라 이렇게 했거든. 우리 초등학교 때. 그 가난에 찌를 때. 근데 나중에 커서 제가 성숙해지고 나서 생각하니까 우리 형이 내보고 니는 조디만 살았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거 뒤집어서 생각하면 무슨 말인가 하면 니는 표현을 참 잘하는구나 이런 말이었어. 맞죠? 내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인가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다. 우리 목사님도 저한테 그렇게 했어요. 니는 캠퍼스에 나와서 대학생들을 만나라 이렇게 내한테 했다고. 그래서 제 인생이 달라졌잖아. 대학에 나가서 내가 잘 됐더라면 여러분들 만날 일이 천지 없는데 그리고 캠퍼스에 나가서 학생들 만나서 성경 공부하고 이랬다니까 한동안. 근데 우야다가 그 비슷한 시기에 호수여체에서 저보고 강의를 해달라고 하는 바람에 강의를 하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엄마들은 제 강의 듣고 너무 좋아하는 거라. 근데 대학에 가니까 이놈들은 내하고 성경 공부하러 오는 놈이 없어.
어떻게 했어요? 내 좋아하고 사람들 모이고 이런 데 내가 자꾸 오고 싶잖아요. 그래가 캠퍼스에 나가다 몇 년 하다 때려치웠잖아. 아이, 어느 놈이, 요즘 젊은 놈들은요, 이거 뭐 행복이니, 뭐, 인생이니, 이런 데 관심이 없어. 그저 막 취직하기 바쁘고요. 아무 생각 없이 막 이렇게 살고. 하여튼 희한하게 이렇게 됐어. 그 저도, 이 트리샤처럼, 그죠? 네가 뭘 하나를 잘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니는 먹고 살 걱정 없지 않냐. 그러니까 네가 잘할 수 있는 일을 해라. 이렇게 말한 분을 만났죠. 트리샤는 아무것도 못하는데 그림 하나 잘하거든요. 그림. 근데 이 선생님 희한하게 그 잘하는 것에 대해서는 장려했다. 우리가 아이들 키우다 보면요, 많은 부족한 것들이 보여요. 근데 그 부족해 보이는 것조차 이 생명의 일부라니까. 그 부족한 것 때문에 오히려 더 잘하는 것을 잘하게 되죠. 야 보면 뭐 다른 거 못하니까 그림 열심히 그렸을 거 아니에요. 공부 잘했으면 수학 공부 잘했으면 수학 공부 열심히 했겠지. 이상하다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부정적인 것이 있어요. 근데 이 부정적인 것들을 자꾸 손을 대려고 하다 보면 뭐라고요? 생명까지 다친다고 했죠. 자존감까지 낮아져요. 이걸 알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 부정적인 것들은 건강한 것이 자라면 그죠? 어떻게 돼요? 점점 사라진다고 했죠. 대부분은 생명이 어려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이 기적의 사과도 보니까 나무가 튼튼해지니까 8년 동안 막 그 꽃도 안 피고요. 나무는 시들고 이랬어요. 근데 그 풀을 베는 일을 멈추고 자연 그대로 이제 이 과수원을 막 풀이 무성하도록 그냥 두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과도기를 거치는 거야. 8년 만에 처음으로 800그루의 사과 나무 중에서 7개의 꽃이 피었대. 이 꽃이 7개, 꽃이 피어야 열매가 맺힌다더라고. 꽃이 7개를 폈는데 그 중에서 2개가 열매를 맺었대. 8년이 지나 9년째 되는데. 이 뭐예요, 이거? 이 농부는 아는 거라. 아, 지금까지 한 번도 꽃이 안 피다가 9년째 7송이 피었으니까 내년에는 800그루 전부에게 꽃이 피겠구나. 이걸 안 거죠. 실제로 800그루의 꽃이 다 피었어. 근데 사과는 요만했대. 왜? 이 과도기지, 과도기. 사과가 살아나고 있어요. 생명이 살아나고 있으니까 바로 한꺼번에 살아나는 게 아니고 중간 과정을 과도기를 거치는 거죠. 그 9년째는 사과가 요만했대. 조그맣대. 근데 10년째, 11년째 지나니까 나무가 점점 튼튼해지면서 이 나무의 생명력이 주변의 부정적인 것들을 다 이기는 거예요. 나무 이 사과나무, 난 농사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사과나무 잎사귀에 이렇게 벌레가 이렇게 생긴다래? 근데 신기하게도 사과의 생명이 이 벌레가 먹은 이파리 중간을요, 저절로 떨어뜨린대요. 그러니까, 그죠? 벌레 먹은 부분만 잎사귀가 없는 거라 구멍이 뻥 뚫려 있어요. 그렇게 해서 온 나무에 이 병충해가 번지는 걸 이겨내더라고. 우리 아이들도 이 크다 보면요, 이런 일이 많이 생긴다니까. 부정적인 것들이 오히려 긍정적인 것들을 더 잘 자라게 하는 이상한 일이 있어요. 제가 이걸 여러분들에게 다 제대로 지금 이렇게 감동적으로 전달을 못하겠어요. 또 성경 이야기 할 수밖에 없는데, 성경은 천국에 관한 비유 중에 예수님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천국은 마치 밭에 묻힌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아서 밭을 사는 것 같다. 이런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밭이 있는데 밭에 보화가 묻혀 있어. 근데 밭주인도 몰라. 근데 어떤 지나가는 사람이 어떤 밭에 보화가 묻혀 있는 걸 발견한 거야. 보화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화만 팔락하면 비싸게 주고 사야 되지. 밭주인도 모르는데. 그게 어떻게 해요? 모른 척하고 밭값을 주고 보통 밭을 통째로 사는 거라. 그러면 그 밭 안에 있는 보화는 다 내 거죠. 천국은 마치 밭에 묻힌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아 밭을 사는 것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우리가 한 사람을 사는 일, 한 사람을 얻는 일도 이와 같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모기님하고 일하잖아요. 그죠? 모기님에게 부정적인 거 있겠어, 없겠어요? 99%가 부정적인 거야. 어제도 내하고 카드게임 하다가 내가 열받아가지고 얼마나 잘난 척을 하는지 카드를 확 던지고 내 집에 갔잖아. 아니, 이기면 좀 뭐,
지어서 기분 나쁜 사람은 감정도 좀 헤아리고 좀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데, 막, 잘 나가니까 막 좋아가지고 막. 그래, 내가 열받아 카드를 확 던지고 집에 갔다니까. 내가 한 사람을 얻으려고 하면요, 그 사람의 부정까지도 얻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는 계산해가지고 저 사람이 긍정적인 것만 내가 취하고 이렇게 생각하지. 그게 안 돼. 남편하고 함께 살려고 하면 어때요? 남편의 부정적인 것까지 내가 함께 사는 거라. 남편의 긍정만 내하고 함께 사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 이상하다니까? 근데 이걸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함께 사는 거죠. 그 천국이 별게 아니고요. 밭에 묻힌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아무도 모르게 자기 모든 소유를 보화가 너무 중요하니까 자기 소유를 팔아가지고 밭 대금을 마련한 다음에 협상해가지고 밭을 통째로 산 거야. 통째로 사면 보화도 내 것이 되니까. 우리 아이가 너무 사랑스럽잖아요. 이거 보화예요. 우리 아이에게 있는 생명. 근데 아이를 키우다 보면 여러 가지 아직 어려서 부정적인 것들이 드러나죠. 근데 이 부정적인 것들조차도 그죠? 아이의 일부라니까. 근데 우리가 이걸 이제 가볍게 여기면 되는데 그죠? 모든 생명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것이 함께 있거든요. 근데 이걸 교정하려고 하다가 어떤 엄마들은 교정하려고 해요, 자꾸. 왜 그런지 알아요? 저도 아이를 키워봐서 아는데, 밖에 나가면 우리 아이가 좋은 평가를 받게 하고 싶어. 이웃으로부터, 엄마로부터, 그죠? 이웃 아줌마들로부터, 놀이터에서도, 저는 교회를 다니까 교회 갔어도 우리 아이가 좋은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좋은 평가를 받게 하려니까 내가 먼저 애를 평가하는 거야. 그래가 애 잡는다니까? 밖에 다른 사람들 없으면 뭐 좀 괜찮은데, 밖에 나가서 입에 대고 이러니까 엘리베이터도 당장 어른들 만나는데 인사 안 하고 이러면 인사서 먹다는 소리 듣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상하게 먼저 애를 잡는다니까. 옛날에요, 그 군사독재가 우리나라를 지배할 때 기자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박정희나 전두환이 하도 막, 그죠? 자기들한테 불리한 기사를 쓰면 기자들 막 체포해 가가지고 고문하고 막 이랬죠. 그러니까 기자들이 저절로 자기가 기사를 써놓고 자기가 먼저 검열해. 중앙정보부에서 검열하는 게 아니야. 안기부에서 검열하는 게 아니야. 자기가 먼저 혹시 이 기사가 청와대를 기분 나쁘게 해가지고 내가 또 잡혀가진 않을까 하고 먼저 검열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사를 계속 수정하고 이런다니까. 비참한 일이죠. 그래서 사실을 정확하게 전달하기보다는 왜곡하게 되는 거죠. 이게 자기 검열이라고 해요. 우리가 아이를 키우면서도 먼저 내가 아이를 검열한다니까. 왜? 좋은 평가를 받게 하고 싶어서. 참 좋은 마음인데 아이들의 자존감은 그래서 낮아지는 거죠. 근데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아이를 키우다 보면 신기하게도 자라는 걸 보면요. 부정적인 것이 점점 줄어들고요. 긍정적인 것이 점점 늘어나요. 또 부정적인 것이 사실 필요할 때가 있어. 어제 내 두 놈 태권도복 입은 놈 내가 집에 데려다 주려고 데리고 나갔다고 했죠. 이 엄마들이 뭐 강의를 잘 안 들으니까 내가 애들 이야기할게. 지용이하고 규민이는 아닌데, 근데 있잖아요. 이 규민이라는 애가 있어. 좀 작아, 약해, 인지능도 굉장히 낮아. 같은 2학년인데도 수학도 아주 느리고요. 그 지용이하고 규민이하고 노는 거 보면 규민이는 항상 여기 올 때 할머니가 돈을 1,000원을 줘. 그래야 태권도복 그 띠 속에 여러 1,000원을 넣어가지고 와요. 그러다 여기 오면 이제 막 1,000원 아무 데나 던져놓고 이래. 지홍이가 그걸 딱 보고 규민이를 살살 꼬셔가지고 맨날 내려가서 그 1,000원 가지고 맛있는 거 사가지고 지가 뺏어 먹고 이런다니까. 그 저는요, 제 눈으로는 지홍이가 항상 규민이를 이용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1년이 지났잖아요. 임마들하고 같이 산 지가. 1년이 지나면서 내가 최근에 이제 딱 알게 된 사실이 뭔가 하면, 그죠? 둘 다 정말 장난꾸러기고 이렇거든? 근데 나는 규민이는 지용이한테 항상 피해를 본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거라. 규민이는 지용이가 없으면 안 돼. 지용이 없을 때는 애가 기가 풀이 푹 죽어가지고 있잖아요. 얌전한 애들하고 노니까 얌전한 애들한테 맞춰야 돼. 그러니까 자기 생명력을 제대로 발휘를 못하는 거야. 근데 지용이만 나타나면 얘 본성이 드러나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설치는지 있잖아요. 그 작년에도 1학기 때 내가 강의한테 말씀드렸죠. 둘이 책도 수업을 하는데 친구에 관한 책이었어요. 지금 책이 기억이 안 나는데 네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친구를 쓰라 하는 이제 수업을 했어요. 그랬더니
지영이가 씩 눈치를 보더니만은 처음에 공규민 감이 적더라고. 그러다가 아니다 하면서 지우고 학교 친구를 적었어요. 그랬더니 규민이가 딱 눈치를 보더니 지도 이지용이라고 적다가 이지용이 지우고 학교 친구 쓰는 거 보고 지도 지우고 학교 친구를 적어. 그러다가 다시 눈치를 보더니 다 서로 지우고 이지용 공규민을 서로 적더라니까. 그러니까 내 생각하고 다르죠. 난 장난꾸러기고 거칠고 너 서로 나쁜 영향을 미치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둘이 꼭 필요한 친구인 거라. 어느 한쪽이 이용하고 이게 아니고요. 둘이 없으면 안 돼. 그래 너무 떠들어가지고 우리가 할 수 없이 엄마들 불러가지고 제가 막 뭐라 해가지고 있잖아요. 짜른다 하고 막 이래가지고 둘이 태권도 시간을 바꿨잖아. 태권도 시간을 같이 해놓으니까 와서 하루 종일 떠드는 거라. 그 지금 조금 바꿔가지고 규민이는 태권도를 일찍 가요. 일찍 왔다가 4시 40분 되면 차 타고 태권도로 가. 그 지용이는 6시 40분 차를 타고 가죠. 둘이 뛰놀래요. 그 얘들은요 무슨 개무직녀 떨어지는 줄 알고 있잖아요. 뭐. 일부러 저 둘이 짜가지고 있잖아요. 태권도 차 놓치고 놀이터 가가지고 사부사부 태권도 차 놓치고 더 논다니까. 이 규민이가 내가 4시 40분 되면 가야 되는데 태권도 차 오니까 둘이 막 헤어지는 게 무슨 애인하고 헤어지는 것처럼 막. 그래 일부러 놓치고 태권도에 놓쳐가지고 태권도장 4번 빡쳐가지고 막 이런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참 이상하대.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다른 거예요. 아이들 여기서 보면요 무슨 꼭 생태계 같아. 생태계 지게 맞는 애들과 딱 친해져가지고 적응해가지고 이렇게 놀고 이런다. 근데 저는 안 그렇거든요. 꼭 비료 농약 쳐가지고 사과 재배하는 농부처럼 저는 시끄럽고 막 골치 아픈 놈 있잖아요. 그거 바로 자르고 싶어. 근데 지용이 자르고 나면요 그 다음 규민이 잘라야지. 규민이 자르고 나면 수근이 잘라야지. 수근이 자르고 나면 현준이 잘라야지. 차례대로 하나씩 자르면 내하고 목일인밖에 없어. 참 이상한 일이에요. 이것저것 다 자르고 나면 남는 게 하나도 없다. 그냥 아이들 보면 우리가 우리 시각을 바꿔야 돼요. 물론 학교에서는 선생님 전화 와가지고 뭐 어쩌고 하죠. 학원 좀 보내세요 하고 막 지랄. 그러니까 자 학교 선생님 입장에서는 그저 반평균도 올려야 되고요. 다른 반과 경쟁도 해요. 그렇죠? 그리고 30명 아이들을 이렇게 돌봐야 하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 아이의 그 생명의 특성에 맞게 이렇게 배려하고 키우는 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엄마들한테 가끔은 전화해가지고 엄마들한테 학원 좀 보내세요 하기도 하고 뭐 하죠. 근데 학교에서 선생님이 그런 말 하면 대부분 흘러들어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아직 어려서 그렇기도 하고. 아직 규민이 같은 경우는 정말 아직 어려서 학습적인 인지 능력이 별로 발달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수업을 해보면 얘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라. 어제도 책 보사는데 차에 실어가 보내려고 하다가 도로 데리고 들어가지고 이제 오늘은 동작을 모양을 흉내내는 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 하면서 토끼는 어떻게 뛰지? 하니까 토끼는 어떻게 뛰죠? 토끼가 뛰는 모양 깡총깡총이죠. 이걸 모르는 거라. 돌을 연못에 던지는 모양 하면 퐁당퐁당 해야 되잖아. 그 다른 애들 막 손들어 막 맞춰. 내가 한 문제 맞출 때마다 200원씩 적립시켜준다. 그러니까 다른 애들 다 1,000몇백 원씩 적립되는데 일만이거는 겨우 한 문제 딱. 그 정도로 아직 인지능력이 덜 발달한 어린애 같죠. 2학년이지만. 자, 이렇거든요. 여러 번 말씀드린 아이들은 그 고유의 생명력이 있어서 이 아이가 언제 무럭무럭 자라서 인지능력이 제대로 꼽힐지 잘 모르는 거라. 그래서 기다려야 되죠, 이런 아이는. 근데 이 아이를 막 끄집어 당겨가지고 막 2학년 수준에 맞는 수학을 시키려고 막 하면 얘는 죽죠, 벌써. 그럼 목이 벌써 뚜껑 열려가지고 막 애 맨날 잡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는 자존감이 낮아지고 이랬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걸 아니까 목이님이 지금 야를 가지고 1학년 1학기인가? 이런 수학 공부를 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겨우 따라오는 거지. 그러면서 우리는 기다리고 있죠. 이 아이가 좀 더 이렇게 뭐가 잘할 때까지. 그러니까 얘는 영어 오면 막 기가 살아가지고 쌤들한테 막 반말 찍찍 하고 있잖아요. 쟤한테 맨날 욕먹고 발로 차고 이런데도 상도쌤이 제일 좋대. 희한하죠. 뭐라 하더라? 내가 들었는데 진짜 감동적이던데. 니는 상도쌤이 그래 무서운데 뭐가 좋노? 하니까 야 니는 할머니가 무섭다고 안 좋나? 하면서 2학년짜리 규민이 그렇게 말한다니까.
희한하죠. 알 거 다 아는 거야. 저는 막 이렇게 애들 떠들고 이러면 바로 이렇게 말 안 들으면요. 2학년에서 말 바로 안 듣거든? 6학년 같으면 6학년 벌써 딱 긴장하는데. 그럼 바로 내 발로 차요. 물론 안 아프게 차지만. 근데 인마는 그걸 즐긴다니까? 책으로 막 맞고 있잖아요. 막. 참 신기한 일이에요. 그 아이들에게 부정적인 것도 있고, 긍정적인 것도 있지만,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부정적인 것을 손대려고 하지 말고요. 오히려 긍정적인 것에 주목하고, 이 폴커 선생님은 그래서 참 신기한 분이죠. 이거 뭐 진짜 동화책에 나오니까 이런 분이 진짜 있는가 싶지만, 신기하게도 이 패트리샤 폴라코의 그림 잘 그리는 모습에 주목해가지고, 그죠? 네가 그림을 참 잘 그리네, 대단하다 이러니까 아마 그 후로 많은 것이 생략됐지만 그게 얼마나 격려가 됐겠어요. 그래서 세계적인 그림책 작가가 됐잖아. 제 마음에 드는 그림은 아니에요. 근데 뭐 이게 봐, 여자도 못생기게 그려놨죠, 지 얼굴을. 근데 제 그림체는 아닌데 너무 감동적이라 가지고 제가 이걸 잊지 못해요. 그래서 옛날에 학교 강의 가면 이 책 한 권 가지고 1시간씩 울면서 내가 강의한 적도 있고. 신기한 거지. 우리도 이렇게 함께 살다 보면요. 우리 생명이 점점 자란다니까. 아이들도 마찬가지거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통째로 사는 거죠, 사실. 그래서 우리가 엄마들 그 모임 같은 데서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에 안 드는 옆에 내 있죠. 밥 모임 같은 데 가면. 자, 그럴 때 이 생각을 하라니까. 내가 통째로 사는 것이다. 밭에 묻힌 보화를 사는 것이다. 그 엄마에게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만나잖아요. 그게 내 입장에서 말하면 보화지, 보화. 그 보화를 얻기 위해서 내가 밭까지 통째로 사야 될까요? 밭은 부정적인 것이에요. 바람 불면 먼지 나고요. 눈에 막 흙 들어가고 막 이러잖아요. 보잘것없고 흔하고 이런 것을 밭이라고 비유해요. 보화는 뭐예요? 소중한 것이죠. 생명인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보화만 따로 살 수는 없어요. 우린 이기적이라서 보화만 어떻게 공짜로. 근데 집주인이, 밭주인이 지금 밭에 보화 있는 줄 알아봐. 그거 팔겠어요? 절대 안 팔지. 비싼 값을 요구하고. 근데 제게도 사실은 보화가 있어. 제가 성격이 좀 까칠하긴 하지만, 그죠? 누구에든지 그 사람 고유의 어떤 것이 있어. 이것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내가 그 사람이 가진 부정적인 것까지 함께 깨닫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의 경우는 이 부정적인 것이 점점 자라서 긍정적인 것으로 덮으니까. 그리고 이걸 보고 아이를 키워야 돼요. 안 그러면 아이들의 자존감이 점점 낮아져서. 늘 말씀드렸지만 마치 바다에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는 어부같이. 바다에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물 안에 내가 목표라는 고기도 많이 잡혀 올라오지만 고기 아닌 것들이 또 그물에 많이 걸리거든요. 뭐 구두, 뭐 오물 덩어리, 뭐 깨진 깡통,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소주병 이런 거, 낚시꾼들이 버린 것들까지 그물에 막 걸려 올라와요. 심지어는 불가사리 이런 거. 근데 지혜로운 어부는 목표가 고기였죠, 물고기. 그러니까 그물에서 물고기만 옮겨 담고 나머지는 털어버리는 거죠. 그물 털어버리고 다시 그물을 던지고 하는 거예요. 목표가 고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생선이기 때문에.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것이 목표라고 했어요. 인생을 사는 목표는 다른 게 아니고요.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뭐가 되고 이건 다 왜곡이에요, 왜곡. 본질은 행복하게 사는 것이기 때문에 행복하게 살려면 내가 어떻게 해요?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만 건져 올려야 되죠. 근데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떻게 행복하게 사는 것만 생기겠어요? 아픈 일도 생기고요. 이런저런 그죠? 내가 원치 않는 일이 내게 다가오기도 하고 이렇죠. 근데 그걸 포함한 것이 인생이죠. 아이들 키우다 보면요, 예기치 않은 일이 많이 일어나요. 우리 애는 어떻게 어릴 때 제가 서울에 고시원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23년 전에 애가 부엌칼을 잘못 만져가지고요, 여기가 이제 비었어요. 서울에 있는데. 그리고 이 아이 엄마가 놀래가지고 있잖아. 응급실에 뛰고 난리 났어. 근데 전화가 막 오고 이러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이거 놀래가지고 여기다 마데카소를 많이 발라가지고 생살이 자기 살보다 더 올라갔어. 그때 막 우리 와이프 얼마나 놀랬겠어요. 요 엄지손가락과 이거 사이에 여기 탁 놀래가 피가 쿵쿵쿵쿵 막 나온대. 이런 일도 있고요.
뭐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많았겠죠. 근데 그런 것들을 거쳐서 아이들이 성장하고 생명이 건강해지고 이런 거니까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아이들을 볼 때 아이들에게서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만 추수하면 돼요. 그 나머지는 좀 기다려주는 거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근데 이게 사실 제일 어려운 거긴 하지만. 그래서 저도 이 훈련을 많이 받았어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왜냐하면 우리가 뭘 하면 사고치거든. 여러분들 해보니까 애에 대해서 뭘 하려고 하면 사고쳐요. 신기하다니까. 왜 아직 우리가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항상 뭘 하려고 하면, 그래서 우리 보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잖아. 우리 교회 오면요, 가만히 있으라는 것부터 해요. 다른 데 가면 뭘 하래, 기도하래, 뭐 헌금하래, 봉사하래, 출석하래, 뭐 하라는 게 많아. 근데 저는 지금부터 23년 전에 이제 어쩔 수 없이 우리 목사님 만나서 이제 이 교회를 다니게 됐는데, 내보고 하라는 게 하나도 없었어. 난 너무 좋더만. 근데 어떤지 알아요? 성당이나 교회 열심히 다니다 온 사람들 있죠? 우리 교회가 보면 이상하다 한다니까. 왜? 아무도 하라는 게 없어. 기도하라는 말도 없죠. 헌금하라는 말도 없죠. 뭐 아무도 하라는 말이 없어. 니나 잘 살아라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뭐 교회를 돕겠습니다. 찌랄하지 말고 니나 잘 살아라 이렇게 한다니까. 저도 우리 엄마들 보고 하잖아요. 뭐 선생님을 뭐 돕고 싶어 이렇게 하면 속으로 내가 니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 나를 돕는 것이야. 진짜 내 강의 듣고 엄마도 행복해져 봐요. 그게 나를 돕는 거지. 그래 행복해졌다고 우리 카페에 한 글 올려봐. 어제도 엄마들이 그런 걸 막 올리는데 유튜브 보고 뭐 왔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신기하죠. 난 그래 학교 강의 다니니까 재미가 없어. 유튜브 엄마들이 있잖아요. 자기를 안 드러내고 몰래 강의를 듣잖아. 그러다가 뭔가 확 좋아지면 그때 짜잔 하면서 우리 카페 등장해가지고 막 어떻게 변화했다 하고 쓰고 막 언제 선생님하고 차 한잔하고 싶어요 하고 막 이렇게 하면 내가 그거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또 내가 잠수는 이거를 이제 엄마들에게 코칭한다고 하니까 엄마들이 막 신청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사실 한편은 걱정이 돼요. 뭐 또 엄마들이 시작하면 이제 사고 칠 거니까. 뻔하다니까? 근데 이번에 내가 잠수는 이거 이 스터디 모임에서는 절대로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거라. 무조건 공부 이야기만 할 거거든요. 죽더니 말더니 난 상관없어. 왜냐면 이거 돈을 받고 하는 거라서 내가 엉뚱한 이야기 하면 안 돼요. 우리 지금 걱정하거든. 목인이면 정희 친구님이 또 잠수는 이거 이야기 하다가 또 뭐 애를 어떻게 대하고 뭐 이런 이야기로 셀 거 아니에요 하면서. 그런데 내가 지금 결심하고 있어요. 절대로 애 살리는 이야기는 안 하고 공부 이야기만 하고. 그러니까 이 스터디 잠수의 영어 이 스터디 모임 오시는 분들은 이제 금요일 강의를 열심히 들어야지. 안 그러면 잘못하면 애 잡는다니까. 예, 우리가 아직 이 노련한 농부가 아니라서 기적의 사과를 재배하는 것처럼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려주고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한데 아직 쉽지 않죠. 그래서 저는 가장 이제 일반적으로 권하는 것이 늘 말씀드리지만 귀를 빌려주고 계속 들으시라는 거예요. 계속 듣다 보면 내 안에 무슨 어떤 마음이 생기죠. 내 안에 영감이 떠오른다니까. 그 영감이 떠오를 때 하면 돼. 그냥 저렇게 해야지 하고 막 하는 것보다는 내가 가만히 듣고 있다 보면 어느 날 내가 이렇게 자라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이러면 이상하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만큼 아이를 대하게 돼요. 저도 아이를 항상 저만큼 대했어요. 초등학교 때는 늘 말씀드리지만 니는 100점 맞으면 아빠가 너를 사랑하고 한 개라도 틀리면 너는 뒤진다. 늘 이런 마음으로 내가 아이를 대했고 그죠? 근데 그게 내만큼이에요. 그래서 진짜 수학 오답 나오면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차고 머리 뒤바꾸고 막 이랬거든요. 그때 만약 내보고 우리 목사님처럼 하라고 했으면 나는 벌써 도망갔을 거라고 지금. 못하니까. 근데 내가 잘하는 만큼 아이를 대하게 됐죠. 고등학교 1학년 이후로는 정말 내가 아이에 대해서 공부로 한 번도 뭐 싸우거나 한 적이 없어요. 왜? 그때는 내 생각이 자랐더라고.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구나 이걸 알게 됐고요. 내가 아이를 살려야 하는구나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이후로는 항상 아빠는 어떤 경우에도 네 편이다. 아빠는 어떤 경우에도 너를 사랑한다. 아빠는 너를 지지하고 격려한다.
네가 어떤 길을 가더라도 아빠는 너를 응원할 것이다. 이 말을 늘 했어요. 이건요, 내가 생명이 잘한 거예요. 내가 그날 결심한 게 아니고. 그래서 늘 마지막마다, 마지막이 되면 이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생명이 자라서 우리가 더 성숙해지는 거죠. 식물은 늙어간다는 말이 없다고 했죠. 늘 익어간다고 표현해요. 늙어간다는 말이 없어요. 근데 사람만 이상하게 늙어간다 한다? 갱년기 온다 하고. 내가 상처됐나 봐. 근데 신기하게도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우리 육신은 후패해져 가지만, 늙어져 가지만 이 말이죠. 우리 육신은 후패해져 가지만 우리 영은, 우리 인격은 날로 새로워져 간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성숙해 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새로운 말을 듣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이러면 새로워져 가요. 근데 내 생각을 고수하고 변화를 거부하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고리타분한 늙은이가 되는 거라. 고리타분한 늙은이가 되면 젊은 사람들이 싫어하죠. 왜? 답답하니까 대화가 안 되니까. 우리가 그렇게 늙어가면 안 돼요. 육신적으로 늙어가더라도 우리 인격적으로 늘 새로운 것으로 새로운 말을 듣고 내가 가진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바꾸고. 또 천국에 가는 비유 중에 그런 말이 있다 했죠. 천국은 마치 진주장사 같다 이런 말이 있어요. 진주장사는 장사니까 어떻게 해요? 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진주를요, 이익을 붙여서 팔고요. 또 벌어들인 돈으로 또 새로운 진주를 사요. 그래서 또 이익을 붙여서 팔고 이러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더 좋은 것이 나타나면 지금 가진 것을 대가로 지불하고 그걸 산다는 뜻이에요. 우리 자녀 교육에 있어서도 내가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이렇게 저렇게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더 좋은 것이 나타나면 그 생각을 바꿔야지. 그죠? 그것에 내가 지금 가진 생각을 대가로 지불하고 더 좋은 생각을 내가 사는 거. 이게 진주장사죠. 근데 많은 엄마들이 안 바꾸고 내 건 그대로 갖고 있고 저건 또 사고 이렇게 하더라. 그럼 돈이 안 되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 걸 팔아야 저걸 살 수 있어. 근데 이건 그대로 갖고 있고 또 새로운 걸 사려고 해야 이거 못 사요. 섞으려고 하지, 섞으려고. 그게 아니고요. 내가 가진 것을 대가로 지불하고 새로운 것을 사고. 계속 바꾸면, 인생은 바꾸는 거예요. 이걸 보고, 천국은 마치 진주장사 같다, 이렇게 말해요. 나를 행복하게 하는 더 좋은 생각이 있으면, 또 아이를 잘 양육하는 더 좋은 생각이 있으면,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던 생각과 재빨리 바꾸는 거죠. 계속 바꾸다 보면 내가 새로워져요. 저도 계속 내 생각을 바꾸고 있어요. 잠수내거든 나는 한 4학년 때 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하지만, 저런 엄마는 다 7살 때 하는데 뭐. 그게 어떻게 해요? 내 생각을 고수하고 있으면 나는 젊은 엄마들로부터 따돌림 받는 거라. 내 생각을 내려놓고 뭐 몇 살이라도 좋다 해야지. 또 사실 그렇고요. 뭐 우리가 이민 가지 않는 한 7살 때부터 하면 영어는 더 빨라지겠지. 뭐 우리말이 좀 힘들어지겠지만 또 우리말대로 또 대책을 세우면 되지 뭐. 우리말 제일 잘하고 하면 되니까. 그죠? 내가 이거 아까 읽을 때 정말 감동이 넘쳤는데 이 감동을 제대로 전달을 못하겠네. 참 안타까워요. 하지만 페드리샤 폴라코에게 이 폴카 선생님 같은 분이 있어서 정말 가장 잘하는 것, 긍정적인 것에 주목해서 그걸 격려하고 딱 칭찬하니까 한 사람 인생이 바뀌어서 이 세계적인 그림책 작가가 된 것처럼 우리도 아이들에게 잘하는 걸 보고 주목하고 칭찬하고 이런 게 필요하죠. 못하는 것들은요, 시간이 좀 흐르면 고쳐지니까. 얘들 양치 잘 안 한다, 손 잘 안 씻는다, 뭐 이런 거 가지고 뭐 입대고 할 거 없어요. 중학교 1학년만 되면 다 해요. 목욕탕 가가 1시간 동안 안 나온다니까, 애들. 중학생 되면. 우리 애가 그랬어요. 늘 했죠. 양치할 때, 그때 전동 칫솔을 내가 꽂혀가지고 전동 칫솔을 샀어. 화장실 가지고 드르륵 전동 칫솔 돌아가는 소리가 막 나요. 양치하기 정말 싫어하는 놈인데, 근데 딱 나오면 이상해, 느낌이 이상해가지고 냄새 맡아보잖아. 냄새 맡아보려고 이리 와봐라 하면 바로 다시 들어간다니까. 소리만 내고 양치를 안 한 거라. 그런데 있잖아요. 중학교 2학년이 되니까 목욕탕에 들어서 1시간 있어. 이게 가위 있죠, 가위. 지 전용 가위. 이거 가지고 막 거울 봐가면서 이것까지 막 정확하게 재단하고 막 이렇게 쌓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거 의아한 거 몰라. 지금 보니까 뭐 오만 거 뭐 뿌리는 거 뭐 이런 거 있죠. 뭐지? 무스부터 스프레이 뭐 오만 거 다 있어. 나는 남자한테 그거 있는 줄 몰랐어요. 뭐 세수할 때 이렇게 하는 예? 폼 클렌징? 그래.
아니, 나 어떤 거 보니까 막, 무슨 모래가 있는 것처럼 까끌까끌한 것도 있더라? 그걸로 세수를 하니까 훨씬 얼굴이 개운해지더라고. 난 그런 거 있는지도 몰랐어요. 비누밖에 몰랐거든? 근데 우리 애가 서울에서 뭐 그런 걸 갖고 내려서 막 하대? 내가 한번 해봤어. 그러니까 거품 비슷한 거 안에 막 까끌까끌한 게 들어있어가지고, 그게 느낌이 좋대. 그래, 얼굴을 씻으니까 얼굴이 훨씬 깨끗해지는 거야. 어릴 때 그렇게 막 양치 거짓말로 하고요, 막 이러던 애가. 이건 시간이 흐르면 다 해결하는 거지. 그런 것 때문에 쓸데없이 잔소리 쫓아가면서 해가지고, 애 괜히 기분 나쁘게 하고, 자존감 떨어뜨리고 이러지 말라고 그러. 그런 일 많죠.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이 엄마들 정신병이야, 그러니까. 그거 못 봐주는 거지. 못 봐주겠죠. 입 안 대고 못 지나가겠죠. 그러니까 이거 치료가 필요해. 훈련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저도 가능하면 저 안에서 안 나오잖아. 요 나오면 애들 개판이니까 가능하면 내 저 안에 갇혀있어요. 나오면 손 볼 게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손 안 벌려고 하지만 그래도 막 그죠. 근데 이제 이거 함께 1년을 지내다 보니까 저도 점점 적응하고 있어. 그래서 뭐 완전히 개판되든지 말든지 막 여기 보면 애들 막 온 거 다 꺼내가 쏟고 막 있잖아요. 책 읽고 제자리 꽂는 놈 한 놈도 없어요. 내가 우리 와이프하고 살 때 부부싸움 제일 많이 한 게 이거거든요. 책 읽고 제자리 안 두는 것 때문에. 요즘엔 책이 많고 우리 와이프 책을 좋아하는데 그 책 읽고 블로그 운영하고 그래가지고 우리 와이프 유명하잖아요. 모르지? 근데 책을 보면 이놈의 책을 보고 제자리를 안 꽂고요. 항상 아무데나 탁 주고 그리고 많이 싸웠어요. 왜 책을 제자리에 안 꽂놓고 하니까 좀 이따 계속 읽을 건데 왜 꽂놓고 하는 거야. 좀 이따 읽을 거라도 꽂아놓으면 좋잖아 하니까 막 남자 밴댕이 같다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진짜 한 10년 이상 싸웠어요. 근데 이제 저도 우리 목사님한테 배워가지고 싸우고 깨끗한 것보다 지저분하고 화평한 게 낫대. 맞죠? 그러면 책 제자리 꽂는 것 때문에 내가 근데 그 말 딱 듣고 나면 그렇대. 그래가지고 우리 집은 점점 지저분해지고 있지만 평화는 늘 유지되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 집 한번 와보라니까. 뭐 개판이라 내 성격하고 다르게 저는 정말 깔끔해서 착착착착 이래야 되거든요. 제 책꽂이 한번 보라니까. 모기님 저 방하고 한번 비교해보라니까. 근데 우리 집도요 점점 지저분해지고 있어. 이제 함께 사는 법을 제가 배우는 거죠. 함께 살 수 없는 사람이었어. 내 기준, 그래? 내 생각, 내 습관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이것이 늘 상대방과 충돌하고 그러면 상대방이 고쳐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상대방이 내게 맞아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내 기준이죠. 그러니까 옳음이라는 거 있잖아요. 옳고 그러는 거 정말 사람 죽이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분명히 옳아. 그런데 내가 이걸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없어요. 세 분이 앉아있죠. 자, 유니훈이맘하고 그 옆에 뭐라고? 대명이 소심해야. 그리고 뭐지? 바이올렛. 세 분이 앉아있어요. 자, 소심해야님을 중심으로 한번 생각해봐요. 자, 훈이유니맘님한테 물어볼게요. 소심해야님이 오른쪽에 앉아있어요. 왼쪽에 앉아있죠. 맹세코 왼쪽 맞아요? 진짜 맞죠? 바이올렛님, 소심해야님이 어디 앉아있어요? 오른쪽에 앉아있어요. 오른쪽에 앉아있죠? 목숨 걸고 맞죠? 이렇다니까? 두 여자가 다 맞대. 한 사람은 왼쪽에 앉아있다고, 한 사람은 오른쪽에 앉아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옳음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내 기준에서, 내 입장에서 그런 거죠. 근데 신기하게도 이게 진리인 줄 알고 상대방을 내게 뜯어 맞추려고 하는 거라. 이런 모순이 없어요. 그죠? 우리가 살면서, 그죠? 친정에서 자라면서 또 뭐 학교생활 하면서 내가 체득한 것, 이런 게 나를 형성하고 있죠. 이게 내 옳고 그름이에요. 내 선악이죠. 이걸 가지고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게 아닌데 이거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 아이들 키우다 보면 엄마들 마음에 안 드는 일 많이 있잖아요. 근데 알고 보면 그게 꼭 필요한 일일 수도 있다. 강아지 똥처럼. 그죠? 한 치 앞을 못 낸다는 게 인생인데 우리가 아이들 보고 막 그렇게
막 농약 쳐가면서 이렇게 농약 치는 거죠. 우리가 잔소리 하는 게 농약 치는 거예요, 사실은. 이 과수 재배로 말하면 그 병충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아이들 버릇을 제대로 잡기 위해서 잔소리 하는 거죠. 사과 키우면서 농약 치는 거하고 비슷하다는 거. 그러면 사과가 점점 그죠 어려워지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의 자존감이 점점 낮아지고 이러니까 우리가 이제 폴카 선생님처럼 아이를 있는 그대로 보고 장점에 주목하고 이렇게 살아야죠. 근데 이거 엄마들 밥 모임 가거나 이러면 이렇게 잘 안 된다니까. 다행히 여기 계신 엄마들은 지금 내 관찰해 보니까 떨어질 사람 다 떨어지고 이제 꾸준히 올 사람은 꾸준히 오네. 그래서 이래 아주 희망적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들이 제가 사는 걸 잘 지켜보고요. 제가 그렇게 안 살면 저 따라 안 해도 되고, 제가 그렇게 살면 여러분들도 한번 그지 이렇게 흉내를 내거나 따라 살아보고요. 자주 놀러 오고. 그리고 지금 연구소 운영하는 가장 안타까운 게 진짜 주옥 같은 어린이 책들이 많은데 이걸 활용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주말에 놀러서 아이들한테 책을 마음껏 읽게 하고 이러면 좋은데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 그게 제일 안타까워요. 그래서 무슨 아이디어가 있는 분들은 저한테 좀 제시해봐요. 분명히 좋은 책들은 지금 10,000권 권이 있어. 웬만한 어린이 도서관 뺨치죠. 진짜 좋은 책들만 이렇게 있는데 이게 뭐 전집만 인테리어 되는 게 아니고 이 좋은 어린이 책도 인테리어 되는 지금 이런 이상한 경우를 지금 만나고 있어요. 이 아이들의 이 책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우리한테 좀 제안해 줬으면 좋겠어요. 학교 도서관처럼 뭐 빌려가는 제도를 하든지 여기 꽂혀놓고 썩는 것보다 낫겠다. 이자 먹더라도. 그죠? 뭐 아니면 전에 어떤 엄마들이 그런 거 했어요. 일요일을 몇 분에마다 여기 통째로 빌려가지고 와서 하루 종일 여기 놀다 가더라고. 그런 거 해도 돼요. 친한 엄마들 몇 명이 그럼 우리가 키 준다니까. 뭐 잃어버릴 거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대구 초등학교 엄마들 그랬죠. 세 가족이 아이 데리고 와서 일요일날 하루 종일 여기서 책 읽고 갔어. 좀 그렇게라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 줬으면 좋겠어요. 진짜 좋은 어린이책 많거든요. 그게 제일 안 되는 게 안타까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